2006년 4월 부산 금정산 자락에 폐펜션이 하나 있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인부들이 오래된 정화조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악취와 함께 무언가가 보였죠. 사람의 뼈였습니다. 1년 전 이 산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52세 여성 백소희 씨였죠. 봄을 여는 시산제가 끝난 뒤였습니다. 26명이 함께 산을 내려왔는데 뒤풀이 장소에 도착하니 그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 민간 구조대까지 합류했습니다. 72시간 동안 수백 명이 투입되었지만 발자국 하나 나오지 않았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산속 어딘가에 묻혀 있을 거라고요. 깊은 계곡이나 절벽 아래, 누구도 찾지 못하는 곳에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발견된 곳은 숲이 아니었습니다. 등산로에서 2km나 떨어진 폐펜션, 그 정화조 속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녀는 그곳까지 가게 된 걸까요? 그날 하산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1년 동안 진실은 왜 묻혀 있었을까요? 2005년 금정산 시산제, 그 시간의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기는 남겨진 기억들입니다. 2005년 3월 5일 토요일 새벽 5시였습니다. 부산 금정구의 한 아파트에서 백소희 씨가 눈을 떴습니다. 52세의 그녀는 이날을 손꼽아 기다려왔죠. 산악회 청봉회의 시산제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백소희 씨는 7년 전 이혼한 뒤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자녀는 없었고 언니 백소연 씨가 유일한 가족이었죠. 이혼 후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5년 전 산악회에 가입하면서 삶이 달라졌습니다. 등산은 그녀에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죠. 유일한 낙이자 살아가는 이유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산에서 찍은 사진들을 앨범에 모아두곤 했습니다. 언니 백소연 씨에게 자랑하듯 보여주기도 했죠. 언니, 나 이제 괜찮아. 산이 나를 살렸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백소연 씨는 안심이 되면서도 어딘가 짠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산을 올랐고 산악회 회원들과의 교류가 그녀의 사회생활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죠. 미리 준비해둔 등산복으로 갈아입고 배낭을 점검했습니다. 물통과 간식, 여벌 양말, 그리고 휴대폰까지. 2005년 당시 휴대폰은 통화와 문자가 주 기능이었습니다. 카메라 화질도 좋지 않았죠. 그래도 산행 중 연락수단으로는 충분했습니다. 오전 6시, 백소희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집결 장소는 금정산 입구 주차장이었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하니 이미 여러 회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산악회 청봉회는 1990년에 창립된 부산 지역의 중견 산악회였습니다. 15년 역사를 자랑했고 정회원만 30여 명에 달했죠. 매년 3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시산제를 열어 한 해의 안전한 산행을 기원했습니다. 청봉회의 오랜 전통이었죠. 회장 최상호 씨가 도착한 회원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58세의 그는 건설회사 임원 출신으로 은퇴 후 산악회 일에 전념하고 있었죠. 온화한 성품 덕분에 회원들의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그런데 산악회의 실질적인 운영은 다른 사람이 맡고 있었습니다. 등반대장 홍성호 씨였죠. 55세의 홍성호 씨는 청봉회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산을 탄 베테랑으로 금정산의 모든 코스를 손바닥 보듯 꿰고 있었죠. 산행 코스 선정부터 안전관리까지 실무는 대부분 그의 몫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건장했고 과묵한 성격이었지만 산에 관한 일이라면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죠. 회원들 사이에서는 믿음직한 리더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홍성호 씨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사정이 있었습니다. 3년 전부터 아내와 별거 중이었던 것이죠.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고 이혼 서류만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그는 산악회 활동에 더욱 몰두하며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죠. 오전 7시 26명의 회원이 모두 집결했습니다. 최상호 회장이 간단한 인사말을 건넸고 홍성호 등반대장이 오늘의 코스를 설명했죠. 시산제 코스는 금정산의 대표 명소를 모두 지나는 경로였습니다.
주차장에서 출발해 범어사를 거쳐 정상인 고당봉까지 오른 뒤 다른 길로 하산하는 약 12km의 코스였죠. 예상 소요 시간은 등반 4시간에 하산 3시간 정도였습니다. 회원들은 대부분 50대였습니다. 남성이 16명, 여성이 10명이었죠. 그중 백소희 씨는 유일한 독신 여성이었습니다. 다른 여성 회원들은 모두 기혼자였거든요. 출발 직전 홍성호 씨가 백소희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컨디션은 괜찮으냐고 물었죠. 백소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홍성호 씨는 그녀의 배낭 끈을 조절해주며 세심하게 챙겼죠. 옆에 있던 회원 몇몇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전 7시 30분, 드디어 산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선두에는 홍성호 등 반대장이, 후미에는 최상호 회장이 섰죠. 회원들은 두세 명씩 짝을 지어 천천히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3월 초의 금정산은 아직 겨울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봄의 징후가 느껴졌죠. 나뭇가지 끝에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고 산새들의 지저김이 활기차게 들려왔습니다. 백소희 씨는 중간쯤에서 걸었습니다. 옆에는 같은 또래의 여성 회원 현숙 씨가 함께했죠. 두 사람은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등반 초반에는 모두가 여유로웠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산행이 어떤 결말로 이어지게 될지는요. 정오가 가까워지자 일행은 중간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범어사를 지나 가파른 오르막을 넘어온 뒤였죠. 홍성호 등반대장이 휴식을 선언했습니다. 회원들은 바위에 걸터 앉아 준비해온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밥과 주먹밥, 삶은 달걀 등 간단한 음식들이었죠. 산에서 먹는 점심은 언제나 특별했습니다. 평범한 음식도 더 맛있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점심시간 동안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홍성호 씨가 유독 백소희 씨 곁을 맴돌았던 것이죠. 그는 자신이 준비해온 과일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사과를 깎아 건네기도 했죠. 그런데 백소희 씨의 반응은 담담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했지만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죠. 홍성호 씨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옆에 있던 현숙 씨는 그 표정을 봤습니다. 평소에도 백소희 씨를 챙기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었지만 이날은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나중에 회원 정수 씨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홍 대장이 백소희 씨한테 유독 잘해줬다고요. 다른 회원들도 다 알고 있었다고 했죠. 좋아하는 게 티가 났으니까요. 현숙 씨의 증언도 비슷했습니다. 그날 점심때 홍 대장이 백소희 씨 옆에 딱 붙어 앉아 있었다고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 분위기였다고 했습니다. 오후 1시, 휴식을 마치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제 정상까지 약 2시간 정도 남은 거리였죠. 경사가 점점 가팔라지면서 대화할 여유가 줄어들었습니다. 오후 3시, 드디어 고당봉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801m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부산 시내의 풍경은 장관이었죠. 맑은 날씨 덕분에 멀리 바다까지 보였습니다. 정상에서 시산제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상호 회장이 제문을 읽었고 회원들은 경건하게 묵념했죠. 한 해의 안전한 산행을 기원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막걸리를 나눠 마시며 덕담을 주고받았고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26명이 모두 모여 정상석 앞에서 포즈를 취했죠. 백소희 씨는 앞줄 중앙에 섰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죠.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사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후 4시 하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올라온 길과 다른 코스로 내려가기로 했죠. 산 아래 식당에서 뒤풀이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두 들뜬 마음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홍성호 씨가 백소희 씨에게 다가갔죠. 잠깐 할 얘기가 있다며 천천히 내려가면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백소희 씨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일행의 후미로 빠졌습니다. 앞서가던 현숙 씨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홍성호 씨와 백소희 씨가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죠. 거리가 있어서 무슨 얘기인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산 코스에는 두 갈래로 나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일행은 왼쪽 길로 갔지만 홍성호 씨와 백소희 씨는 어느 순간 시야에서 사라졌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등 반대장이 함께 있으니 걱정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오후 5시 30분, 대부분의 회원들이 산 아래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뒤풀이 장소는 금정산 입구 근처의 오리고기 전문점이었죠. 회원들은 3355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백소희 씨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등반대장 홍성호 씨도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겠거니 했죠. 회원들은 먼저 음료수를 시키고 느긋하게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두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죠. 회장 최상호 씨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오후 6시 30분, 식당 문이 열리더니 홍성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 온 여기저기에 묻은 흙, 그리고 가쁜 숨소리. 최상호 회장이 벌떡 일어나 물었습니다. 성호 씨, 왜 이렇게 늦었어요? 백소혜 씨는요? 홍성호 씨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내려오다가 발목을 좀 삐끗해서요. 중간에 한참 쉬다 왔습니다. 소혜 씨요? 저보다 먼저 내려갔는데요. 회원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먼저 내려갔다면 여기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현숙 씨가 휴대폰을 꺼내 백소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지 않았죠. 휴대폰이 꺼져 있었던 것입니다. 문자 메시지도 보내봤습니다. 역시 응답이 없었죠. 정수 씨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상호 회장이 홍성호 씨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정확히 언제, 어디서 헤어졌느냐고요? 홍성호 씨는 하산 중간 지점, 임도와 만나는 갈림길 근처에서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안 왔잖아요. 어디로 간 거예요? 추궁하듯 묻자 홍성호 씨가 덧붙였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뒤풀이는 안 온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회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백소희 씨가 뒤풀이에 불참한 적은 있었지만 미리 얘기 없이 빠지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등반대장이 그렇게 말하니 더 이상 따져 묻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뒤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리고기가 나오고 술잔이 돌기 시작했죠. 웃음소리와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현숙 씨는 신경이 쓰였습니다. 중간에 한 번 더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죠. 이상하다 싶었지만 약속이 있다고 했으니까 바쁜가 보다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밤 9시쯤 뒤풀이가 끝났습니다. 회원들은 3355 집으로 흩어졌죠. 누구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연락이 되겠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한편 홍성호 씨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냉장고에서 술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그는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혼자 술잔을 비웠습니다. 창밖으로 금정산의 어두운 능선이 보였습니다. 그 산 어딘가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묻혀 있었죠. 다음 날인 3월 6일 일요일 오전 10시 백소연 씨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전이면 안부 전화를 하는 것이 습관이었거든요. 신호음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꺼져 있었죠.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생이 전화기를 꺼놓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1시간 뒤에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꺼져 있었죠. 점심때 한 번 더, 오후에 또 한 번. 계속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백소연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동생 집에 가보기로 했죠. 동생의 아파트는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죠. 비상 열쇠가 있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맡겨둔 것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죠. 등산 배낭이 없었습니다. 신발장에 등산화도 없었고요. 어제 산에 갔다 온 흔적 그대로였습니다. 백소연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산에 갔다가 아직 안 돌아온 거야? 그녀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에 산악회 회원 명부가 있었죠. 청봉회라고 적힌 수첩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넘겼습니다. 회장 최상호 연락처가 적혀 있었죠. 백소연 씨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최상호 회장은 의아한 목소리였습니다. 어제 뒤풀이에 안 오셨는데요. 약속이 있다고 먼저 내려갔다고 들었습니다. 백소연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약속이라니요? 무슨 약속이요? 어제 저녁에 저한테 연락도 없었는데요. 최상호 회장의 목소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홍성호 씨에게서 들은 대로 설명했죠. 하산 중간에 먼저 내려갔다고, 저녁 약속이 있다고 했다고요. 거짓말이에요. 동생이 아무 연락 없이 그냥 사라질 사람이 아니에요. 백소연 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자마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밤 8시였죠. 금정경찰서에서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백소연 씨의 진술을 듣고 산악회 회장에게도 연락해 상황을 파악했죠. 실종 신고가 정식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수색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백소연 씨는 그날 밤 동생의 집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혹시라도 돌아올까 하는 마음에서였죠. 하지만 백소희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인 3월 7일 월요일 새벽 6시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과 소방, 민간 산악구조대까지 합류했죠. 총 80여 명의 인원이 금정산 전역에 투입되었습니다. 수색견도 동원되었습니다. 백소희 씨의 집에서 가져온 옷가지로 냄새를 맡게 한 뒤 추적을 시작했죠. 수색견은 하산로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임도와 만나는 갈림길 근처에서 갑자기 발길을 멈췄습니다. 그 이후로는 흔적이 끊겼던 것이죠. 수사관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마치 그 지점에서 백소희 씨가 공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였거든요. 헬기까지 투입되어 항공 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금정산 일대의 계곡과 절벽, 험준한 지형을 샅샅이 살폈죠.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사흘째가 되어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72시간 동안 수백 명이 투입되었지만 백소희 씨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죠. 백소연 씨는 수색대를 따라 산을 헤맸습니다. 목이 쉬도록 동생 이름을 불렀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뿐이었죠. 구조대원이 그녀를 말렸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가시라고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안 찾으면 누가 찾아요. 그 말에 구조대원도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발자국도, 옷 조각도, 소지품도 없었습니다. 마치 산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요. 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담당은 금정경찰서 강력팀의 김건우 형사였죠. 48세의 김건우 형사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수많은 실종 사건을 다뤄왔지만 이번 사건은 뭔가 달랐습니다. 직감적으로 단순 실종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죠. 그는 먼저 백소희 씨의 생활을 조사했습니다. 7년 전 이혼한 뒤 혼자 살아온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무역회사에서 격리로 일하며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특별한 적도 원한 관계도 없었습니다. 금전 문제도 없었습니다. 빚도 없었고 누구에게 돈을 빌려준 적도 없었죠. 이혼 당시 재산 분할도 깔끔하게 끝난 상태였습니다. 김건우 형사는 산악회 회원들을 한 명씩 조사했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백소희 씨와 함께 있었던 홍성호 씨에게 집중했죠. 조사실에 앉은 홍성호 씨는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고 눈을 피하거나 당황하는 기색도 없었죠. 그는 하산 중간 지점에서 백소희 씨와 헤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임도 근처 갈림길에서 그녀가 먼저 내려가겠다고 해서 보내줬다고요. 그렇다면 왜 백소희 씨 혼자 다른 길로 갔느냐는 질문에 홍성호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가고 싶은 길이 있다고 해서 그냥 보내줬다고요. 산을 오래 탄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김건우 형사는 시간을 계산해봤습니다. 당시 경찰은 정상적인 하산 동선만을 가정하고 있었죠. 임도 갈림길에서 헤어진 뒤 등산로를 따라 식당까지 가려면 최소 40분은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홍성호 씨는 오후 6시 30분에 식당에 도착했죠. 발목을 다쳐 늦었다고 했지만 다른 회원들보다 약 1시간 늦은 것이었습니다. 특히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홍성호 씨가 식당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이었죠. 땀에 젖은 얼굴, 옷에 묻은 흙, 그리고 1시간이나 늦은 도착. 발목을 다쳤다고 했지만 걸을 때 절뚝거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원들 중 누구도 그가 발을 절며 들어왔다고 증언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의심은 증거가 아니었으니까요. 다른 회원들의 진술도 비슷했습니다. 하산 중 홍성호 씨와 백소희 씨가 뒤처지는 것을 봤지만 이상한 점은 없었다고 했죠.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고요. 경찰은 실족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금정산에는 위험한 구간이 여러 곳 있었거든요. 특히 하산 코스 중 일부는 절벽에 가까운 급경사 지역이었습니다. 만약 백소희 씨가 혼자 다른 길로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뎠다면 시신이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깊은 계곡이나 덤불에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었죠. 하지만 72시간 동안의 수색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족사가 맞다면 적어도 어떤 흔적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죠. 휴대폰 기지국 추적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2005년 당시 기술로는 정확한 위치 추적이 어려웠죠. 마지막 신호는 금정산 일대에서 잡혔지만 그 이후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휴대폰이 꺼졌거나 파손되었거나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 있다는 뜻이었죠. CCTV 확인도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2005년 당시 금정산 일대에는 CCTV가 거의 없었거든요. 주차장에도 등산로 입구에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단서도 증거도 목격자도 없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색 인원은 점점 줄어들었고 언론의 관심도 사그라들었습니다. 새로운 사건들이 터지면서 백소희 씨의 실종은 점점 잊혀져 갔죠. 결국 사건은 미제로 분류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수사는 중단되었고 파일은 서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김건우 형사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의심만으로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었죠. 그는 홍성호 씨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석연치 않았지만 손을 쓸 방법이 없었죠. 백소연 씨만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혼자서라도 동생을 찾겠다고 다짐했죠. 같은 시각 홍성호 씨는 산악회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소혜 씨의 무사 귀환을 기도합니다. 다들 힘내시고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글을 올린 뒤 그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냈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을 끈 거실에서 그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금정산의 능선이 유난히 어둡게 느껴졌죠. 누군가는 잊지 않기 위해 매일을 버티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잊힌 척하며 매일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금정산은 초록빛으로 물들었지만 백소희 씨의 흔적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죠. 백소연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수사가 중단된 뒤에도 그녀는 혼자서 동생을 찾아 헤맸죠. 매주 주말이면 금정산을 올랐습니다. 동생이 마지막으로 걸었던 길을 따라 걸으며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지 살폈죠. 그녀는 전단지도 만들었습니다. 동생의 사진과 연락처를 넣어 금정산 입구와 주변 상가에 붙이고 다녔죠. 등산객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금정산 입구에서 혼자 피켓을 들고 서 있기도 했습니다. 제 동생을 찾습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 쳐다보고는 발걸음을 재촉했죠. 하지만 유용한 제보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홍성호 씨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청봉회 활동을 중단한 뒤 다른 산악회에 가입했습니다. 금정산이 아닌 부산 근교의 다른 산을 오르기 시작했죠. 주말이면 산에서 찍은 사진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곤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산행이었습니다. 자연이 주는 힐링을 느끼고 왔습니다. 산악회 모임에서는
새로운 회원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습니다. 웃으며 덕담을 나누는 그의 모습에서 불안감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죠. 가끔 청봉회 시절 동료를 마주치면 그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소혜 씨 소식 들은 거 있으세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죠.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그는 어김없이 술을 꺼냈습니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병째로 술을 들이켰죠.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눈동자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두려움인지 죄책감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죠. 가을이 왔습니다. 금정산의 단풍이 붉게 물들었지만 백소연 씨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죠. 동생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신이라도 찾아야 했죠. 그래야 제대로 보내줄 수 있었으니까요. 겨울이 왔습니다. 금정산에 첫눈이 내렸죠. 백소연 씨는 그 눈 위를 걸으며 동생을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람만이 그녀의 볼을 스쳤죠. 누군가는 잊지 않기 위해 매일을 버티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매일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006년이 밝았습니다. 사건 발생 1년이 다가오고 있었죠. 백소연 씨는 일주기를 맞아 작은 추모 모임을 계획했습니다. 동생의 직장 동료들과 가까운 친척들만 모여 조촐하게 진행할 예정이었죠. 시신이 없으니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3월 5일, 정확히 1년 전 동생이 사라진 날이었습니다. 백소연 씨는 금정산 입구에 홀로 섰죠. 동생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동생을 찾겠다고요. 어떤 형태로든 찾아서 집으로 데려오겠다고요. 담당 형사였던 김건우 역시 사건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제로 분류된 뒤에도 틈틈이 파일을 꺼내보곤 했죠.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 홍성호 씨에 대한 의심.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1년이라는 세월은 사람들의 기억을 희미하게 만들었죠. 백소희 씨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백소연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한 달 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동생의 흔적이 발견되리라는 것을요.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묻혀 있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06년 4월 12일 부산 금정구의 한 병원에서 70대 남성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광수 씨, 72세. 금정산 자락에서 작은 펜션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죠. 폐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광수 씨의 펜션은 금정산 등산로에서 약 2km 떨어진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한때는 등산객들이 찾아오는 숙박시설이었지만 5년 전부터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죠. 이광수 씨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관리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펜션은 방치된 채 서서히 폐허가 되어 갔습니다. 건물은 낡았고 정원은 잡초로 뒤덮였죠. 이광수 씨가 사망하자 상속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그에게는 자녀가 둘 있었는데 모두 서울에 살고 있었죠. 부산의 폐펜션은 그들에게 골칫거리였습니다. 상속인들은 펜션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팔기 어려웠죠. 최소한의 리모델링이 필요했습니다. 4월 25일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사의 첫 단계는 노후시설 정비였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정화조였죠. 오래된 정화조는 용량이 작고 위치도 좋지 않아서 새 정화조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4월 28일 오전 공사인부들이 정화조 이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땅을 파고 오래된 정화조를 드러내는 작업이었죠. 악취가 진동했지만 인부들은 익숙한 듯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 뚜껑을 열었을 때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한 인부가 처음에는 동물 사체인 줄 알았다고 했죠. 정화조 안에 뭔가 큰 덩어리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뼈였습니다. 인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던 것이죠. 함께 있던 동료가 119에 전화를 걸었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인부들은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오전 11시 30분경이었죠. 금정경찰서에서 출동한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정화조 안을 확인한 순간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죠. 유골 한 구가 발견되었습니다.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지만 사람의 뼈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현장은 즉시 통제되었습니다. 과학수사팀이 출동했고 유골과 주변 증거물 수거 작업이 시작되었죠. 유골과 함께 여러 유류품이 발견되었습니다. 낡은 등산화 한 켤레, 녹슨 반지 하나, 그리고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된 휴대폰 잔해였습니다. 김건우 형사는 신고를 받자마자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1년 전 미제로 남겨둔 사건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는 유류품 중 등산화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여성용 등산화였고 사이즈는 240mm였죠. 백소희 씨의 신발 사이즈와 일치했습니다. 반지도 확인했습니다. 은색 반지에 작은 자수정이 박혀 있었죠. 김건우 형사는 백소연 씨에게 확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동생이 항상 끼고 다니던 반지라고요.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건우 형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년간 찾아 헤매던 실종자가 이런 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는 정화조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1년 전 조사실에서 마주했던 홍성호 씨의 얼굴이 떠올랐죠. 담담하게 대답하던 그 표정. 그때 느꼈던 위화감이 이제야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유골과 유류품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식이 의뢰되었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이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건우 형사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골이 누구인지를요. 그는 현장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금정산에서 2km 떨어진 외진 펜션. 1년 동안 이곳을 수색한 적이 없었. 산 안에서만 찾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곳에 시신을 유기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이 펜션의 존재를 그리고 정화조의 위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했죠. 김건우 형사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5월 3일 국과수에서 감식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유골의 DNA는 백소희 씨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1년 전 실종 당시 그녀의 집에서 채취한 모발과 칫솔 등의 시료와 비교한 결과였죠. 사인은 두부 손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둔기에 의한 외력이 가해진 흔적이었죠. 이것은 단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살인 사건이었죠. 김건우 형사는 즉시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이번에는 방향이 명확했죠. 누가, 왜, 어떻게 백소희 씨를 살해하고 이 펜션에 유기했는가? 그는 먼저 펜션과 관련된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주인 이광수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직원이나 관리인도 없었죠. 5년간 방치된 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이 펜션의 존재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김건우 형사는 금정산 산악회 회원들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펜션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물어봤죠. 대부분의 회원들은 펜션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등산로에서 떨어진 외진 곳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회장 최상호 씨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는 홍성호 씨가 그 펜션을 자주 이용했다고 말했죠. 홍 대장이 산행 중에 가끔 그 펜션에 들르곤 했어요. 화장실을 빌리거나 잠시 쉬어가기 위해서였죠. 폐업한 뒤에도 주인 어르신이 허락해줘서 계속 이용했다고 들었습니다. 정수 씨와 현숙 씨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홍성호 씨가 그 펜션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김건우 형사는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홍성호 씨는 등반대장으로서 금정산의 모든 코스를 꿰고 있었습니다. 그 펜션의 위치도 정화조의 구조도 잘 알고 있었죠. 게다가 그는 백소희 씨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었습니다. 시산제 당일 하산 중 둘만 남겨진 시간이 있었죠. 동기도 있었습니다. 산악회 내부에서 떠돌던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는 백소희 씨에게 여러 번 교제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시산제 당일에도 무언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했죠. 모든 것이 홍성호 씨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황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결정적인 물증이 필요했죠. 김건우 형사는 홍성호 씨의 차량을 압수수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혹시 남아있을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죠. 5월 8일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홍성호 씨의 집에 도착한 경찰은 그를 임해 동행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차량 압수 얘기가 나오자 눈에 띄게 동요했죠. 차량은 2003년식 검은색 소나타였습니다. 1년 동안 큰 수리 없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죠. 국과수 감식팀이 차량을 정밀 조사했습니다. 육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차량은 여러 번 세차되었고 내부도 깨끗한 상태였죠. 하지만 과학수사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냅니다. 루미놀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혈흔에 반응하는 화학약품이었죠. 감식팀이 트렁크 내부에 약품을 뿌렸습니다. 불을 끄고 자외선 조명을 비추자 어둠 속에서 푸른빛이 떠올랐습니다. 트렁크 바닥 틈새. 육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던 곳이었죠. 하지만 빛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건우 형사는 그 빛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1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죠. 미세한 시료가 채취되었습니다.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극소량의 혈흔이었습니다. 트렁크 모서리의 좁은 틈새에 스며들어 1년간 남아있던 것이죠. DNA 감식이 의뢰되었습니다. 홍성호 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1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기 직전이었죠. 진실은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5월 15일 국과수에서 최종 감식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홍성호 씨 차량 트렁크에서 검출된 혈흔은 백소희 씨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과학은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트렁크 틈새에 스며든 미세한 혈흔이 결정적 증거가 된 것이죠. 김건우 형사는 즉시 홍성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살인 및 시체 유기 혐의였죠. 5월 16일 오전 홍성호 씨가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DNA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죠. 취조실에서 김건우 형사와 마주 앉은 홍성호 씨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그는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산제 당일 그는 백소희 씨에게 마지막으로 고백할 생각이었습니다. 3년간 마음에 담아두었던 감정을 전하고 싶었죠. 하산 중 일행에서 뒤처진 것은 의도적이었습니다. 두 사람만 남게 되었을 때 그는 고백했습니다. 함께 새 출발을 하자고요. 이혼도 끝났으니 이제 거리낄 것이 없다고요. 하지만 백소희 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친구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요. 그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안하지만 먼저 내려가겠다고 했죠. 돌아서는 그녀의 등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홍성호 씨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3년간의 기다림, 수많은 거절, 그리고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진 것이죠. 그는 충동적으로 손에 들고 있던 등산 스틱을 휘둘렀습니다. 그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죠. 순간적인 범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죠. 공포에 사로잡힌 그는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떠오른 것이 임도 근처에 세워둔 자신의 차였죠. 그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시신을 임도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트렁크에 실었죠. 차를 몰아 폐펜션까지 이동했습니다. 평소 자주 들르던 그곳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정화조 뚜껑을 열고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뒤풀이 장소로 향했습니다. 늦게 도착해서 발목을 다쳤다고 둘러댔죠. 완벽한 범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그 폐펜션을 수색하지 않을 거라고요. 실제로 1년 동안 아무도 찾지 못했죠.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펜션 주인 이광수 씨가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리모델링을 시작할 거라는 것을요. 김건우 형사는 자백을 들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자신의 판단을 떠올렸죠. 당시 경찰은 정상적인 하산 동선만 가정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홍성호 씨의 알리바이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실제로 그는 등산로를 따라 내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임도를 통해 자신의 차로 이동했고 시신을 트렁크에 싣고 폐펜션까지 다녀온 뒤에도 뒤풀이 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수색견이 임도 근처에서 흔적을 잃어버린 이유도 설명되었습니다. 그 지점에서 시신이 차에 실렸기 때문이었죠. 만약 그때 수색 범위를 넓혔다면 더 일찍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에 씁쓸함이 밀려왔죠. 산에서 사라진 사람은 산에서 찾는다. 그것이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그 상식을 이용했죠. 김건우 형사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요. 상식 밖의 가능성도 놓치지 않겠다고요. 백소연 씨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1년간 찾아 헤매던 동생의 죽음이 이렇게 밝혀지다니요.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었죠. 2006년 9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백소연 씨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홍성호 씨와 눈이 마주쳤죠. 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백소연 씨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1년간 동생을 찾아 헤맸던 그 눈으로 그를 똑바로 바라봤죠. 재판 내내 그녀는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 자격이 있는 건 동생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홍성호 씨는 살인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도 자백 내용을 유지했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계획한 것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범행 후 증거를 은폐하고 시신을 유기한 점, 1년간 아무렇지 않게 생활한 점이 참작되지 않았죠. 판결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홍성호 씨는 고개를 떨군 채 법정을 나섰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감정을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였죠. 백소희 씨의 유골은 언니 백소연 씨에게 인도되었습니다. 1년 만에 동생을 찾았지만 차가운 유골로 돌아온 것이죠.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한 자리였죠. 백소연 씨는 동생의 영정 사진 앞에서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이제 보내줄 수 있게 됐다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종결되었습니다.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한 마음이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3년간 품어온 감정, 그것은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집착이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사건이 종결된 뒤 금정산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오르는 사람들 중 일부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죠. 2005년 봄, 시산제가 끝난 뒤 사라진 여자의 이야기를요. 백소연 씨는 동생의 유골을 고향 묘지에 안장했습니다. 부모님 곁에 나란히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동생을 집으로 데려온 것이죠. 홍성호 씨는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그는 남은 생을 그곳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 감정을 언제까지 붙잡고 있어야 하는지를요. 좋아한다는 이유로 상대의 거절을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내 감정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상대의 의사를 짓밟아도 되는 걸까요? 백소희 씨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서도 씩씩하게 살아가려 했죠. 주말마다 산을 오르며 작은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빗나간 감정이 그 소박한 일상마저 앗아갔죠. 사랑은 상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다면 물러설 줄 알아야 하죠.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간 그것은 폭력이 됩니다. 금정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봄이면 새순이 돋고 가을이면 단풍이 물들죠. 그 산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2005년 3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요. 산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죠. 당신의 관심이 잊혀진 이름들을 다시 세상에 남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지워진 기억 위에 남겨지는 또 하나의 기록입니다. 여기는 남겨진 기억들입니다. 감사합니다.